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좀 낙폭을 키워내는 양상이었고 코스피는 한때 3,050선까지 밀려 내려가다가 지금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3,075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일본 관세 35% 얘기 네.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종가 부분에서는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도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뭔가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하고 또 많이들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하단을 방어해준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제 결국 예산안이 통과가 되긴 됐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50대 50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표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또 그 와일드 카드가 들어가서 한 네. 표 이제 부통령이 이제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바람에 된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완전하게 이제 끝난 건가요? 이 감세안 관련해서 통과가 된 거니까 이제부터 집행이 되는 거고 이제 끝난 네. 거라고 보면 예, 되는 트럼프 건가요? 감세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 의회의 의결 과정을 이제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테니스 경기를 자주 하는데 이제 40, 5일 때 양쪽이 40이라는 포인트를 가졌을 때 그러면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마지막 한 포인트 가지고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하자 해서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감세안이 뭐 여야를 놓고도 굉장히 찬반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다가 이게 정확하게 동률로 상원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럴 때의 경우에만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이 감세안에 대한 타이브레이커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만큼 이견이 많은 그 법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안을 계속 지속했을 때 미국 지금의 국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도 더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지금의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놓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요인이 이 재정 적자를 비롯한 이자 납입, 이자 비용인데 이 감세안이 또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그 문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격돌했었던 그런 현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절차가 그럼 다시 이제 하원으로 내려가서 하원에서 이제 하원 규칙위원을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되면 이르면 2일에 다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네,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때요? 지금 하원 다시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하원에서는 일단 통과됐고 그리고 이제 상원에 와서 다시 또 반반이었다가 다시 한 하고 통으로 네. 된 가결된 거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끝난 거죠. 네, 저는 현재 절차상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현재 절차상. 아니에요. 2일에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서 하원 규칙위원회를 규칙위원회?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하원에서 이르면 2일, 3일에 이제 표결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해요? 네, 또 하는 절차가 거예요. 또 남아 있다. 원래 처음에- 한 번 했잖아요. 네, 하원에서 하고 통과돼서 하고 상원을 상원 갔고 상원에서 지금 다시 이제 내려가서 하원으로 가고 이렇게 되고 이제 하원이 통과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 사인하고 그때 이제 끝나고. 법률로 확정이 되는 건데 자 이게 문제는 뭐 날씨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하원 의원들이 다 모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의결 절차니까 그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가정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감세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뭐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도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의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자 지출 문제 이것들로 인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져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관세 전쟁도 계속 격화시킬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이 현안을 놓고 향후 이제 최종적으로 이 뭐 이름하여 오빠죠. 오빠라는 이 트럼프 오빠라는 이 법안이 OBBB가 오빠. 오빠. 예, 한국에서는 많이 오빠. 트럼프 오빠라는 이런 애칭을
저는 왜 낙고도 처음 있는데. 들었을까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유튜브를 하셔서 역시 네. 핫한 내용을 정확하게 약자로 알고 계신. 예, 네. 그렇게 한번 전개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감세 얘기할 때 관세를 메꾼다고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경제 성장으로 메꿀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J 커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공화당 또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보다는 이 보수당 입장에서는 경제 정책 방향을 감세안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만큼 그만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든가 또 법인세를 인하해 주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제조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한국 법인세율과 미국 법인세율을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고려하겠지만 법인세율이 매력적이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조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감세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측면이고, 이끌면 더 많은 법인세를 물고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니까 또 소득에 기반해서 소비 지출하면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정하고 기대를 걸고 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인 것이죠. 네. 이게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이번 감세안이 통과되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건데 일명 돌려막기 느낌이잖아요. 네. 예, 카드 돌려막다 보면 이자만 막 내다 보면은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네. 그런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가 있다면 예. 국회에서 예산 정책처가 있고 그 예산 정책처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정책을 단행했을 때 향후에 세입은 어떻고 세출은 어떨 것인지 네. 이것을 판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는 이제 CBO라는 그 예산 정책처,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기관이 있고, 그 CBO라는 기관에서도 이 감세안이 통과됐을 때 그걸 상정할 경우 그러면 세입은 향후 어떻게 시나리오가 있을 것인지, 세출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인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봤을 때 감세안이 적용될 경우 적어도 단기간 안에는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100% 동의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지금 레드수비잖아요.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찬반에서 반반 결정된다라는 것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 감세안,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온 이 감세안이 너무 극진적인 거 아니냐.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J 커브가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은 세입이 줄지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또 많은 국가들로부터 제조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제조를 더 활성화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세입을 늘리니까 괜찮다라는 의견인데, J자를 여러분 그 알파벳 J자를 그려보시면 초반에는 내려갑니다. 네. 그러나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이게 바로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J 커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입장과 또 다른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실제로 시장 움직인 거 보면 감세안 통과됐으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AI 관련돼 있는 테크주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하신 분들이 엔비디아,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조금 열이긴 하지만 어저께 네. 둘이 싸웠으니까. 근데 AI 주식들이 너무 빠지고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고 네. 그리고 러셀도 상대적으로 오히려 강세가 됐고, 그래서 뭔가 막 믹스된 느낌이에요. 막 섞여서 이게 호재야 악재야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어저께 시장이 그렇게 막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은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쵸. 한번 또 이 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미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실물 경제와 이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본 시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리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오빠라는 것을 정말 통과시켜?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겠네. 국채 발행량이 실제 늘어난다면 국채 가격은
또 떨어지겠네. 국채금리 올라가겠네. 라는 식으로 일단 첫 번째는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J커브가 나타나고 세입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1년 동안 미국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겠네. 특히 CBO에서 앞에 제가 거론했었던 CBO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바로 8월에 있을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여부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반복이 됐었고 미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이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타결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원래는 이 문제가 부채 한도 협상, 그러니까 디폴트 우려에 대한 그 시점이 그 디데이가 7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관세가 이걸 뒤로 지연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7월이 아니라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 디폴트 우려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이 CBO마저 만약에 지금 이 오빠라는 이 법안도 통과되고 한다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의주시하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네. 상반기만 해도 6월 달에 국채 만기 긴 거 다 만기돼서 6월 달만 지나면 괜찮다 그래 놓고 네. 이제 와서 갑자기 또 7월 달 됐더니 다시 또 올라간다 그러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감세는 통과됐는데 맞아요. 금리는 오히려 안 오르고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장기 금리는 고점을 찍은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네. 볼 수 있지 않나요?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세안이 어떻게 방향성을 찾아 나갈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이제 벤스 부통령의 의결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과정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고지를 넘어선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상원에서 어쨌든 통과한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과연 통과될까 아닐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과될 거라고 가정하고 시장이 베팅을 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통과됐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또 다른 요소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국채금리나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된 것이다. 이게 반영되고 나머지 요소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미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감세안 통과에 대한 이슈도 좀 불확실성 해소 뭐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어쩌면은 9월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가 지금 네. 채권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네. 지금 포르투갈에서 그 20일 연례 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기자들과 나누는 인터뷰에서 보면 약간 미묘하게 뭐 입장이 좀 변화됐다. 뭐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관세만 안 했으면 내가 진작에 내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놓고 봐서 9월 이전이라고 하면 당장 7월이란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이 된 게 너무 아닌가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2025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위험한 유동성이 온다. 위험한 유동. 25년 하반기를. 그러니까 위험을 동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위험이 터지면 큰 문제가 납니다. 네. 근데 터지지 않은 채 유동성 공급만 일어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함을 동반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방금 표현하셨던 것은 금리 문제예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인가요? ECB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 가지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덜컥 인하할 수가 없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역시 관세가 아니었다면 금리 인하했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관세 전쟁이 다소 여러 국가들과 순차적으로 협상의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종전에 고민했었던 4월 3일에서 4월 9일 사이에 고민했었던 그 정도 관세폭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금은. 물론 순조롭게 협상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생각했던 관세율을 대폭 낮춰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4월
초중순에 생각했었던 관세 위협,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경과니까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요소는 이제 제외되는 것이니까 파월 혹은 연준 위원들로서는 이제 불확실성 제고로 금리 인하라는 수순을 단행할 수 있겠구나. 올해 들어서 25년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주요국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일본은 예외를 두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다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내일 발표됩니다. 내일 밤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다음 주 15일입니다. 7월 15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 물가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 7월 30일 날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지표인데 그 두 가지 지표가 금리를 인하할 만한 사인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 가지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뭐 질문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나간다라는 것은 채권의 매수, 미국 국채에 대한 매입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채권 금리 하락을 유인하고 유동성 장치로 작용합니다. 역시 마지막 하나가 SLR. 이것도 이제 금융 규제인데 GSIB라고 하는 글로벌 거의 영향력 있는 Systemically Important Bank라고 하는 이 SIB 은행들 40대 은행입니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거나 미 국채를 매입해도 된다라는 금융 규제를 완화해 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과 SLR과 같은 이런 유동성 공급 장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맞물려서 유동성 공급 장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험이 터지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위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감내한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한다. 혹은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입처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기운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거의 반영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저께 일본 갑자기 35% 네.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되니까 이제 국내 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아침부터. 게다가 지금 끝날 때는 조금 더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막 팔고 그러니까 막 빠지고. 네. 그러면 관세가 안 끝난 거 아닌가요? 관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세에 대한 공포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 25년 4월 초중순보다 더 격화되진 않는다라는 것이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날 때마다 시장을 이렇게 디스톨팅,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리거나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난 4월보다는 격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역시 그런 표현마저 연장 없다라든가 뭐 기존 관세율을 24%에서 더 높게 부과하겠다라고 언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7월 8일 날 유예가 종료되니까 7월 9일 날 다시 개정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앞에다 두고 미국에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장치 포석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작용을 주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하반기에는 관세 전쟁이 기존 상반기보다 더 격화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기 오늘 반영하는 걸 보면 저 네. 관세 협상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왠지 영향을 받을 것 그렇죠. 같은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요즘 이제 미장에서 국장으로 가야 이제 지능순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국장으로 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네. 원래 미장을 주로 했었는데 네. 많이들. 네. 뭐 작은 의견을 하나 드리면 일본을 사례로 들었지만 일본처럼 한국에게도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그럼 우리도 일본도 같이 무너지겠죠. 일시적으로라도. 큰 충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조정되는 일이 있겠죠. 한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율을 아직도 유지하네. 또 다른 공포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월 3일에도 이 판례를 들고 우리 한국 관세율 50%야 라고 했는데 여전히 50%예요. 예를 들어서. 기껏 협상 많이 했더니 여전히 45%예요. 그러면 또 한 번 놀라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가정하지 않고요. 근데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일본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여전히 부과해요. 근데 한국에게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낮추어 보고해요. 그러면 한국정은 굉장히 좋겠죠. 그렇게 해줄까요,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을 우리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한미를 동시에 가격한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죠. 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죠.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상당히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수순으로 협상을 간다. 그럼 이제 관세는 더 이상 커다란 변수는 아닌 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러우 전쟁이나 뭐 중동 전쟁조차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듯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도 그것이 더 격화되거나 하지 않을 경우라 한다면 그것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순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찌 보면 증시 입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또 악재가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사실은 크게 놓고 보면 시기의 문제지 연내에 결국엔 할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인 것 같고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제롬 펄 연준 의장 데이터 보고하겠다라고 네. 했으니까 이번 주 당장 중요한 데이터 발표 있고 네. 또 간밤에 나온 게 그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여기 보니까는 오히려 고용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국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일 발표될 미국 실업률, 임금 상승률, 그리고 취업자 증감폭 이 3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본다면 예상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고용이 뭐 충격을 입거나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도 연준 위원들이 또 성명서나 파월 의장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 미국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충격을 유도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고용시장 충격은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종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4.3%를 기록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실업률이니까 이제 그것은 금리 인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주목하시고요. 물가 상승률조차 뭐 전월의 경우에는 하향 안정화되다가 잠깐 오르긴 했습니다만 역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7월 15일이죠. 그런다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근데 왜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과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논한다면 7월에 금리 인하한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시 한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내 3번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역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주느냐 마느냐는 7월과 9월은 좀 큰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좀 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이제 여야 3%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게 네. 3%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 대주주가 그 감사 네. 위원을 선임할 때 그 의결권 자체가 3%로 제한된다. 이게 사실은 그 전 정권이나 재계에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이제 전 정부는 계속 반대해 왔고 예. 그 현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긍정도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런 입장. 민주당도 역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사인을 시장에 줌으로써 이 3% 룰을 포함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말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것을 결국은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 이 3% 룰을 포함시켜서 개정안을 가지고 처리를 이게 해나간다. 들어가면 그러면 지주사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게 통과되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이게 올라가는 쪽으로 반영되는 건지 이런 룰들 때문에 이제 지주사들이 계속 이제 호재로서 반영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3% 룰이 통과가 됨으로써 지주사의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잘 권한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호재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악재로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뭐 의견을 드려본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네.
왜 회사가 그 회사만 신경을 쓰느냐? 회사도 신경 쓰고 주주도 신경 써라 이거거든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가 그런 관점에서 이 감사위원도 어찌 보면 감사위원의 의사결정이 기존의 회사 입장을 대변하듯 처리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감사위원을 그 회사 입장에서 선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선임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을 좀 더 줄여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관점 그리고 소액주주의 의견들을 더 많이 보호하고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주 가치는 분명히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경영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잘못 악용되면 적대적 M&A에 그렇죠.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이건 또 주주 입장에서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밝히진 않지만 뭐 기업의 한 작은 부문의 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자를 그 회사 차원에서 선임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이 경영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하는데 그 감사자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방해하면 자꾸 제동을 걸면 그렇죠. 제동이 예. 걸리면 그 경영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전략대로 가기 어려울 수가 예. 있겠죠. 나 이 신사업 진출할래요. 이 신 부분에 투자를 할래요. 신제품 출시 이런 것을 할래요. 이게 기업의 의사결정인데 근데 그 감사위원이 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의 방향성과 마치 네. 같이 가져간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자의 역할도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단순히 소액주주의 의사결정에 참여라든가 자본시장 선진화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또 우리 기업들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 관점에서도 좀 큰 충격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거나 채택할 때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그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함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AI 주식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해서 지주사들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방산유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특히 많이 올랐는데 네. 특히 이제 AI 관련주 포커스 되면서 SK 하이닉스 같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에서 AI 관련된 주식들이 내리니까 하이닉스 내리고 삼성전자는 오르고 이런 네. 상황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국 빅테크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라이 릴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어느 이제 한 반기 지났으니까 지금에 와서 뭔가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는 포인트라고 본다면 네. 지금 금리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기존에 수익 났던 주식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덜 오른 주식들로 갈아타야 되는 시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명확하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동성을 이제 수도꼭지에 비유를 해요. 수도꼭지에 수돗물을 트는 겁니다. 근데 그 수돗물을 틀 때 그 수돗물이 어느 컵에 담길까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 수돗물을 다 가져가는 컵이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사인들이 상당 부분 있다. 거시경제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는 좀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지는 거시경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동성 장치가 같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큰 틀에서 이해한다면 거시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저성장 고착화가 진행되지만 시장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국면일 때 주도주의 변화들은 종종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역할은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의견을 드리긴 좀 부족하지만 주도주의 변화를 좀 한번 면밀히 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아까 AI 질문 주셨고 우리가 계속 많이 논의하고 있는 방위 산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주도주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주도주의 역할은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산업계에서 지금 온통 방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위비 올려잡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방위 산업을 어떻게 첨단화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위 분야의 AI의 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AI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코멘트했던 방위 산업 이런 영역에서 어떤 기업들이 더 첨단화를 이끌어가면서 커가는 쉐어를 더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되고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 기업들이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